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생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마음의 고생도 있지만 공부의 고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학습 결손, 학습 격차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문해력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처음 학교 갈 때 얼마나 신납니까? 유치원 딱지 딱 떼고 나 초등학생이야. 딱 그 학교 가는 재미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추억에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학교 문 닫아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맨날 온라인 통해서 동영상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 첫 학교 경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남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이 2020년 그 코로나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올라가는데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 아이들이 한 반에 4명에서 5명 되더라. 요새 한 반 학생 수가 되게 적어요. 한 20명에서 30명 이내죠, 그렇죠? 근데 4, 5명이 제대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글을 읽고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내용 공부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해력의 문제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점 학습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실은 교육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문해력 하면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공부하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중요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 공부하는 데 중요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 앞으로 21세기 사회를 살아갈 기본 역량으로서도 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시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시, 4C. 교육에서 요새 막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협력. 영어의 앞자 C로 다 시작하는데 그 C가 4개 있다고 해서 4C 또는 영어로 4C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중요한 21세기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던 게 2015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때 더 먼저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해력이에요. 기초 문해력. 이거는 앞으로 사회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텐데,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본 학습 역량이다, 기본 삶의 역량이다 라고 그 당시에 강조한 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사시만 얘기하는데, 사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해력도 중요해요. 왜 문해력이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기본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이 문해력이 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으로의 미래사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거냐와 관련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이 커츠웨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변화와 관련해서 그 커츠웨일이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20세기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100년 동안 21세기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1세기입니다. 몇 년 만에 그 변화가 다 일어났느냐? 똑같은 변화의 양이 단 15년 만에 만들어졌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한번 지금 갖고 계신 전화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혼납니다. 옛날 얘기예요. 저 스마트폰이라고 요새는 그러는데, 저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포터블 폰이 그 상용화된 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저는 기억해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썼고, 그때는 60분 딱 한정을 주고 내가 전화 거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다 시간 안에 카운트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는 절대 남한테는 안 알려주고 가족들한테만, 그냥 비상시에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하고 듣는 것만 가능해요. 문자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가능한 폴더블 폰, 이거 아시죠? 이게 나와서 말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내고 하는 전화기가 나왔죠. 지금 나온 전화기 어떻습니까? 이 말하고 듣고 문자 보내고 받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도 해요? 은행 업무도 하고, 또 그 자기 신분증도 여기 있고, 여기 뭐 쇼핑도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요새는 이 기기를? 작은 컴퓨터. 맞아요. 저 기기를 핸드폰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옛날 사람이 똑같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요새 사람. 근데 미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래를 보는 사람은 저 전화기를,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는 디지버스라고 한다. 메타버스 들어봤죠?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 디지털의 세계, 실제 세계하고 그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세계다. 디지털 세계다. 그 은행도 저희가 옛날에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또 송금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하고, 저 스마트폰은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같이 통합된 그런 공간에서 살도록 만들어준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세계다. 이렇게 저는 봐요. 얼마나 변화가 빨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지식의 그 생산도 보면은 2015년에 IBM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정보 중에 90%가, 지식의 정보 중에 90%가 몇 년에 만들어진 거야? 최근 몇 년 안에? 2년 내에 만들어진 지식. 그럼 지식도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많은 것들이 변화돼요. 지식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전 것의 유용성이 막 떨어져요. 그럼 어떤 능력이 중요해질까요? 새로운 것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기본이 뭐예요? 문해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미래 사회에서도 문해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발 하랄이라고 그 역사학자, 미래학자 아시죠? 이분이 그 자신의 저서에 교육과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또 앞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본인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가 되면 거의 쓸모가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게 한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유용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가르쳐줘야 한다. 그 다음에 21세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기본 능력뿐만 아니라 아까 4시 얘기했죠.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학습하잖아요. 이때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거짓된 거하고 진실된 거, 이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넘어서 또 뭐까지 중요하시느냐? 여러 정보들을, 새로운 정보들을 다시 재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해진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의적 사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문해력이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사시의 기반이 바로 문해력인 거예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험들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 뭐 뭡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글을 보기보다는 영상을 봐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을 알파 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세계, 디지털 기기하고 가깝게 성장해온 세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통합된 세계에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계속 강조해서 키워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도서관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황희경 선생님이 계신데 뭐가 중요해집니까? 그렇죠.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냐? 영상 매체는 책하고 다른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같은 정보를 접한다고 했을 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거하고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고 완전히 다른 심적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영상 매체는 이미 남이 다 정보를 구조화해서 의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던져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듣기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책은 가만히 있는다고 의미가 다 만들어져서 나한테 던져지나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야 돼. 의미를 만들어야 돼. 읽으면서. 그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책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워나가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상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책을 읽는 것이 좀 싫어지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책하고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지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문해력을 뭐라고 하냐면 문해력 이퀄 생각하는 힘이다, 결국은. 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영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영상의 메시지를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영상의 의미들을 만들어낸다면 괜찮아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저 내용들을 보고 내가 재해석해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상 경험들을 줄이고 책을 통한 경험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아까 문해력이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 기반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별도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기를 필요 없이 문해의 경험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도 키울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타 쌍피가 아니라 삼피입니다. 삼피. 문해력도 키우고 비판적 사고도 느리고 창의적 사고도 느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내용이 어떤지 그 의미를 이렇게 쭉 이해하는 활동, 그게 이제 문해력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비판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하면 그런 비판적인 경험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바로 질문을,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를 키워져요. 왜 그럴까? 저게 뭐가 문제지? 저거 왜 저렇게 얘기해야 되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그게 바로 주어진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거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주게 되면 생각의 깊이, 생각하는 힘이 더 배가가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그 이어령 선생이라고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내 인생은 매일 물음표와 느낌표를 오고 갔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왜 그렇지? 저건 뭐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갔다. 내 삶은 그러한
물음표와 느낌표의 성장의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그 기사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이가 어렸을 때 서당에 갔대요. 우리 여기 이런 분위기에. 제가 훈장 선생님은 아닌데 그 서당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당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형이, 거기 이제 형제가 많았나 봐요. 위 형이 서당에 갈 나이가 돼서 형이 이제 서당에 가니까 너도 한번 같이 가라. 그렇게 이제 부모님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령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뭐 질문하고 이러니까 가서 빨리 배우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신 거예요. 서당에 간 날, 바로 그날 쫓겨옵니다. 그렇죠. 훈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은 질문만 해서 내가 수업 진도 빼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어령 이 친구가 자꾸 질문해서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 다시는 서당에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첫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처음 서당에 가면 뭘 배웁니까? 천자문 배우죠. 천자문. 1000개의 글자를 알아야지, 한자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천자문을 배울 때 이제 보통 한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4개씩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가르치죠. 이게 성인들의 지혜예요. 이게 훨씬 분절해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의미 단위로 묶어서 우리가 전달을 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돼요. 이와 관련된 그 심리학적 용어가 청킹이라는 말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의미 단위로 묶었을 때 훨씬 더 기억의 단위들이 늘어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다 아실 거예요. 그 원리가 그대로 담아 있는데 제일 처음 지시된 4개의 단어가 뭡니까? 현지현화. 무슨 뜻이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어령 선생님이 요 4글자를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요 4글자 알고 다음 4글자 알고 그래서 천자를 빨리 알아야지 글을 읽으니까 이제 글을 읽기 위한 글자를 배우는 시간이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이제 의미로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듣고 저는 갸우뚱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왜 갸우뚱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땅이 누른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저 낮에 하늘 보십시오. 하늘이 검습니까? 안 검잖아요. 파랗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청 지황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의미가 제대로 되려면. 그랬더니 훈장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대답을 해줘야지 진도는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저녁에 하늘을 한번 봐봐. 저녁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 검은 색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이어령 선생님 이것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죠. 제가 좀 약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아니 밤에는 땅도 어떻습니까? 무슨 색? 그럼 똑같이 검은색이라고 얘기해야지. 도저히 얘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분이 풀었대요. 나중에 대학 와서 주역 공부하면서 대학원 와서 주역 공부하면서 현자가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검음을 의미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검은색, 제가 검은색을 입었는데 이때는 묵자나 흑자를 쓴다. 현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죽음, 선역하늘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집트도 보면 어때요? 궁전은 동쪽에, 묘는 서쪽에 이렇게 딱 갈라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놨잖아요.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 천현이라는 말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치죠? 대단한 거죠. 모든 삶이 그랬다는 항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학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이분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런데 고택 같은 데 오면은 처마에 뭐가 있습니까? 제비집 있잖아요. 제비집.
그 기사에 나왔는데 제비 집 보면은 어미새끼예요. 제비가 죄송합니다.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그냥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용어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 제비들이 어떻습니까? 칙칙칙하게 입을 막 벌려서 달라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이제 나눠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먹이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은 끝났을 텐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그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순서. 그거 비슷했어요. 유 선생님 말씀 비슷한데 새끼 중에 더 많이 먹은 놈이 있을 거고 덜 먹은 놈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줄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문제를 풉니다. 찾아봐서. 어떻게 구별할 건가? 그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재미도 생겨요. 아니 제비가 새끼한테 먹이 줄 때 어떻게 주는지 그냥 글로 한번 읽으면 에이 그래? 그리고 끝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 문제를 찾아본다. 질문에 답을 찾아본다면 어떻습니까? 훨씬 재미있죠, 배우는 게. 절대로 또 안 잊어버리고. 이게 일거양득.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일타 삼피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창의적인 사고력도 이 독서를 통해서 키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이 문해 경험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우리 황 교수님, 학생들 책 읽고 난 다음에 보통 활동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거기에 대부분 답을 찾는 게 주요 내용은 뭐냐, 주인공 뭐 했냐, 뭐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났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죽습니다. 문해력은 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몰라도 창의력이 죽을 수 있어요. 그 틀에 자꾸 같이 답을 찾는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정답 찾기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책을 읽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자기가 느끼는 부분을 쓰도록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건들을 자기가 재구성 바꿔보는 거예요.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 다음의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창조 경험이잖아요. 이런 만일 AAA라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 사건의 전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와 같이 상상을 하게 만들어라. 책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또 우리 지금 학생들의 독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방법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 있죠. 괴테의 할머니가 괴테의 성장기 때 책을 읽어준 일화는 되게 유명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가면 괴테하우스가 있어요. 괴테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 4층에 가면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줬던 플레이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형놀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선물로 준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간단히 좀 지금 독서와 창의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할머니가 이제 괴테가 잠이 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그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해서 잠들기 전에 침대맡에서 아이들한테 글 많이 읽어주잖아요. 이때 절대 끝까지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시기. 막 이야기가 막 클라이막스로 딱 갔을 때, 방송도 그렇잖아요. 클라이막스 딱 갔을 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딱 끊는 거야, 이 할머니가.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꿈의 나라에서 생각하면서 자라. 그럼 그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거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괴테가 뭐라고 했냐면, 어렸을 때 이 책을 통한 상상의 경험들이 내가 문학적 창조력을 갖게 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 다음날 할머니하고 만나면 어떤 상상을 했는지 같이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박스를 선물을 해서 인형극을 만들게 해서 지가.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또 공연도 가족들이 모이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창의적인 소양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는. 책을 끝까지 읽는 건 그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내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만 읽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 나머지 반은 내 마음대로 글을 써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같이 생각한 걸 이야기해 보는 거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의 창의적인 그런 소양들을, 생각의 능력, 힘들을 키워줄 수 있는 거다. 그런 과정에서 문해 활동이라고 하는, 문해 경험이 얼마든지 연장돼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상력이 자신의 창의적인 그 역량을 개발하고 실제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한 사람 누군지 제가 퀴즈 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SF 책만 읽었대요. 정답 중에 하나, 제가 얘기했던, 제가 그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 꿈을 기반으로 왜 도전하고 있냐면, 끝까지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안 드시고 지금 답하니까. 그렇죠. 그 앞부분까지 정답이에요. 근데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느냐? 인류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을 꿈꾸는 사람. 누구일까요?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단순히 전기자동차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구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해야지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도 언젠가는 어떠해요? 그 생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과학기술은 인류의 계속 지속적 가능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페이스X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바로 어렸을 때의 그 독서를 통한 상상력, 이것이 자기가 그 꿈을, 철학, 삶의 철학을 갖게 하는데, 그리고 그 지금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되게 중요한 바탕이 됐다. 스티브 스필버그 땡, 일론 머스크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학습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생각의 힘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하고 가정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어느 때보다도, 특히 알파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학생들이요. 네.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이나 유아기 때는 부모들이 잠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주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서관에 있지만, 사서지만 책을 읽으라면 아이들이 계모예요, 계모? 막 그렇게 말해요. 사탕이나 뭐 초콜릿 주면 어머니 막 이러는데 그러거든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보고 뭐 SF나 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많이 주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되게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신 게, 독서를 하라고 했더니 뭐 계모냐,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독서는 학교에서 보면은, 제가 어떤 비유를 한다면, 요새 주택 문제 가지고 사회적으로 시끄럽잖아요. 학교로 본다면 자가하고 전세,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금 현재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가요? 월세? 반전세? 반전세.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교육 내에서 자기 집을 지어줘야지. 아니, 영어 수학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독서 되게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자기 집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계모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모라고 안 하고
월세까지 하면 좀 너무할 것 같아서 전세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어도 초등 단계에서는 전 뭐라고 하냐면 독서라고 하는 걸 독립된 교과처럼 만들어서 정규 시간에 아이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그걸 나눌 수 있도록 경험들 주는 게 좋다. 어렸을 때 경험이 쌓여야지 중학교 와서도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 즐기지 어렸을 때 맨날 국어 영어 수학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학교 다니고 또 그때부터 공부하는 상황에서 성장한 친구들은 독서는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줘야지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성인이 되든 내가 책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끊임없이 내가 책에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좀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저는 초등의 경우에 우리 서배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 독서라고 하는 게 하나 독립된 시간으로 아예 자리 잡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냐면 놀토 있었잖아요. 놀토하고 학교 가는 토. 4시간 동안 아이들이 딱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냥 4시간 보낸다 그래서 그 학교 가는 토요일 4시간은 독서하는 시간으로 그냥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전부 다 놀토가 돼가지고. 하지만 한 4시간 정도, 주에 4시간 정도를 책을 읽고 그걸 공유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우리가 자해학년제까지 하니까 우리가 체계적인 어떤 습관들을 키워준다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준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게 결국은 21세기의 창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다. 맨날 교과 얘기하고 지식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식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인간의 고유 능력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사회적 사건 두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에 확 와닿을 텐데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쇼가 있습니다. 제퍼디라는 쇼가 있어요. 그 제퍼디라는 퀴즈쇼에 2011년에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왓슨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역대 퀴즈왕 2명하고 3판에 걸친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왓슨이 이겼겠죠. 아니면 제가 얘기도 안 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6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 일요일 날 아침에 그 프로그램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장학 퀴즈. 2016년에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한국전기통신원에서 만든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이 장학 퀴즈에 출연해서 수능 만점자, 카이스트 대학에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장학 퀴즈하고 대결을 펼쳐요. 누가 이겼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엑소브레인이다. 누가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2011년에 그 IBM 왓슨이 제퍼디라는 쇼에 출연했을 때 이 왓슨이 학습해서 갖고 있던 정보의 양이 얼마냐 이걸 하면 아마 충격적일 겁니다. 컴퓨터 용량으로 얘기한다면 4테라바이트. 이제 그 4테라바이트 동영상 집어넣고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얼마 들어갈까?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책의 페이지 수로 환산시켜 보면 2억 페이지 정도 된대요. 아까 4테라보다는 좀 더 와닿았죠? 제가 좀 더 와닿는 또 단위로 환산시켜 드릴게요. 3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300으로 나누면 되니까 환산하면 몇 권 정도 될까요? 67만 권 정도 됩니다. 67만 권. 박현조 선생님 머릿속에 67만 권 내 정보들을 학습에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딱 갖다가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엑소브레인은 어땠을까요?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12만 권. 기존의 정보들을 이렇게 축적시키고 그것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거는 누가 더 잘한다? 그렇죠. 기계,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판단을 갈라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이 계속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건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독서 교육이 또 문해 교육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유튜브 방송 중에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 네. 고3인데 책을 3권 이상 음. 한 달에 3권 이상 읽은 학생들이 있느냐라고 손들어봐라 했더니 없을 줄 알았는데 많더라. 많은 건 아니고 있었다. 네,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진짜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고3인데 어떻게 책 읽을 시간이 있나? 그런데 그냥 교수님께 힌트를 얻고 싶은 게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없나? 네, 근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3권을 일주일에 읽는다는 건 거의 보통 사람 아니면 보통 의지가 있고 독서를 통한 어떤 그 자기 성장의 어떤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3권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냐면 각 분야의 리더로서 어떤 그 활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독서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책을 일주일에 3권 이상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 3권 그래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했어요. 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시간 내서 딱딱 그 일단 책 읽는 걸 우선순위 두고 내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3권 읽어. 2권은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 가능해. 한 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독서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3권, 일주일에 2권, 일주일에 1권 책을 읽으라면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책이 읽는 것을 멀리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학생들의 경우도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한 달에 1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짜투리 시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그 분야와 관련된 책들을 추천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선정을 해서 주말이건 또 주중에 자기가 식사하고 한 20-30분씩 시간을 딱 배정을 해서 책을 보면서 좀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부담 가는 메시지를 주지 말고 이 독서를 통해서 좀 성장하는 생각의 성장의 어떤 그 중요성이 있는 거니까 조금씩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달에 책 1권씩 읽기. 이거는 좀 실천하시면 좋겠다. 책 1권씩 한 달에 읽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안 읽는 사람보다 보는 세계가 달라져.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져. 그래서 꼭 부담 갖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그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좀 가정 내 문화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저는 이제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최근에는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은 이제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문해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나름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없을까? 네, 아주 심각한 사실은 사회적 문제이자 교육적 문제인데 실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전부 다는 아닌데 한 30% 정도의 아이들이 문해력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어휘가 이제 문해력의 기본 단위잖아요. 여기에 심각한 어려움인데 대체적으로 또래 아동보다 1년 정도 뒤쳐져 있다. 그리고 미국 연구의 경우에도 보면은 고소득층 아이들하고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하고 3세 시점에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그 어휘 수를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가정 환경이 아이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해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문해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기초학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 계속 이제 내용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학력 격차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아이들의 그 언어 경험들을 조기에 좀 이렇게 그 결손되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유치원 단계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학교에 갔을 때 학습 결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어휘를 쭉 영역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어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쭉 검사를 통해서 뭐 하루에 다 할 필요는 없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누적되면 다 어떤 부분의 영역, 어떤 부분에 어휘 수준이 떨어지는지,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얼마든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진단, 조기에 좀 찾아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걸 사람의 능력 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고스키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사람의 능력 평가하는 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도움을 찾아내는 관점에서 시험을 활용해라. 그래서 어휘 같은 것들을 쭉 우리가 그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교과도 과학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필요한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또 다른 연구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쫓아가고 있는지 학습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수업한 다음에 주요 어휘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요새는 다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미국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컴퓨터로 그런 어휘 검사 같은 걸 간단하게 만들어 쫙 뿌려주면 아이들이 이 자판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그 선생님 컴퓨터에 다 들어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어휘에 어려움이 있는지 전체 우리 반 아이들의 지금 어휘에 어떤 문제 또는 어휘의 지금 획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면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 전체로 우리 반 학생이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 주겠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도 계속해서 그냥 모니터링 해주는 학생들이 제대로 오늘 배운 내용을 결국 문해라는 건 이해력이거든요. 그것이 글로 이해되건 말로 전달된 걸 이해하건 다 같은 겁니다. 그 미디어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은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수업에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잘 갖춰주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준비해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지금은 다 컴퓨터로 그런 기반들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는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어휘력에 따라 독서할 수 있는 그 책들이 다 구분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즉 학년별로 권장도서도 있고 여러 출판사에서도 책을 나오는데 사실 가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활자가 크거나 아니면 만화가 삽입됐거나 그 정도 수준이지 사실 어휘력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또 이해하기가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런 문해력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독서력을 나이가 아닌 이렇게 문해력으로 구별하는 뭐 그런 연구도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갈 방향인지 뭐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을 좀 진단하는 그런 검사 도구가 있어서 문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좀 진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해 수준을 안정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고 따라서 활용도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문제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교육에서는 검사거든요. 이 검사를 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 행위라고 본다면 좀 체계적으로 문해 수준이 어떤지 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낮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같이 연동돼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완결된 또는 학생들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책 같은 게 아까 이제 어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연령별 책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은 한국 국어연구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이제 그 연령에 따른 어휘들을 쭉 그 만들어서 그 수준에서는 그 연령에서 그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책도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발달 수준, 연령 수준에 맞춰서 지금은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그런 이제 조금씩의 노력들이 아이들이 책을 좀 가깝게 보게 하고 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책이 맞을지 이런 걸 선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